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6주차 강의 2차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주차 강의 2차 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즉 UV 뭐예요? 자외선, 그 다음에 Visible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특히 화장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석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기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2차 시로 지난 시간에 UV 비저블 분광 광도계, 즉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를 이제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의 분석기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성분이 어떤 물질에 들어있고 또 그 물질의 종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정량 분석, 그리고 어떠한 그 성분의 물질이 얼마만큼 물질이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정량 분석이 아니라 정성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정해져 있는 어떤 물질이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정량 분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화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기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그 기기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또는 그 성분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기 분석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기기를 통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양을 분석하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그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의 성질들, 특성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리화학적인 특성, 즉 물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냄으로써 요거는 어떤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알고, 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성분이라든가 또 그 성분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시험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기기 분석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어떠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배우게 될 것이 지난 시간에는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을 활용한 특정 파정을 활용한 그러한 이제 분석 방법을 갖다가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것은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또 그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적외선 분광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거꾸로 그러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를 들어서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갖다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측정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원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온도, 그렇죠? 온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진짜 표현으로는 따뜻하다, 차갑다, 뭐 뜨겁다,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 테크닉을 갖다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온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테크닉, 측정 원리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온도계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온도라고 하는 이런 것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원리로서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즉 차가운 온도에서 따뜻한 온도로 바뀌고 이럴 때 어떤 물질이 부피가 팽창하는 이런 원리를 갖다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것은 온도가 높구나 또는 온도가 낮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부피의 팽창 이런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알므로써 측정함으로써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같은 경우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또 알코올과 같은 액체뿐만이 아니라 또 금속이긴 하지만 액체 금속인 수은 같은 경우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확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온도계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팽창이라고 하는 부피의 팽창이라고 하는 온도에 따른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뭐 유리형 온도계, 유리 온도계에다가 뭐 알코올 온도계, 순 온도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체온을 잴 때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물질들도 있어요. 바로 액체 충만식 온도계라든가 또 증기압이 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온도계.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온도의 변화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온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은 저항이 변해요. 그래서 뭐 백금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서미스트라고 하는 온도에 따라서 금속이 어떻게 저항이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갖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열전대라고 해서 온도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금속하고 B라고 하는 금속하고 이렇게 붙여놨을 때 A에 전달되는 그런 이제 저항의 영하고 B에 전달되는 저항의 영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갖다 이용해서 온도를 갖다 측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아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팽창하는 것 중에는 금속도 그렇게 팽창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잘 팽창하고 똑같은 온도가 변했는데도 어떤 거는 덜 팽창하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 체온을 측정하고 그럴 때는 이게 혹시라도 이게 다른 사람을 갖다 측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저렇게 뭐 체온계를 갖다가 입에다 넣거나 또는 뭐 몸에다 대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전파될 우려가 있을 때 비접촉성인 즉 온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나타내는 복사열 이것의 크기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비접촉식 그런 온도계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미스터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저항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수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뭐 똑같은 이제 저항을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조금 이제 유형이 다른 거.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금속이 서로 다른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팽창률을 갖다 보이는 이러한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수치로 나타낸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밑에 가운데 있는 유리, 그쵸? 알코올 온도계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알코올이 팽창하면서 빨간 선이 쭉 위로 올라가고, 또 온도가 내려가면은 수축을 해가지고 빨간 선이 쭉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영상 또는 영하의 온도를 갖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열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항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또 정기적인 이제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열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저항치를 보이는 금속들을 맞붙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모든 물질은 방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를 갖다 나타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이 특히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고 수은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그쵸? 이 팽창하는 길이가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갖다 우리가 거꾸로 그것만 잡아낸다면 뭐겠어요? 온도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변화를 줬는데 그 팽창하는 특성이 다르다면은, 다 물질마다 다르다면, 일정한 온도 변화를 줬더니 어떤 물질은 팽창하는 그런 이제 팽창률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물질은 어느 정도고, 거꾸로 이번에는 온도의 변화를 갖다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 거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으면, 그러한 방식들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분인지 어떤 물질인지를 거꾸로 이제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이 바로 분광광독의 같은 분광광독법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흡수하는 빛의 양을 갖다가, 빛의 양이 파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하는 양이 파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일 파장을 갖다 쪼였을 때 물질에 따라서 다 흡수하는 양이 다르니까, 이를테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때 그 파장을 갖다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가 찾아내고, 즉 정성 분석을 하고 그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량 분석으로서 이렇게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였었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 이용했어요. 그리고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로부터 시작해서 또 마이크로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시광선을 그리고 이제 적외선, 가시광선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다시 자외선 영역 뭐 이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UV Visible Spectral Photometer 같은 경우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영역의 파장을 이용해서 어떤 성분의 물질인지 그 파장의 특정 파장의 흡수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그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아냈었단 말이에요. 즉 빛의 성질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오파를 넘어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 요거는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다 이제 주로 나타내냐면 분자의 회전 운동 특성을 갖다 보인단 말이에요. 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이런 거 같은 그 특정 파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오비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들뜬 상태로, 여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독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적외선의 경우, 적외선은 어떤 물질에 쪼였을 때 어떠한 또 특징을 갖다 그 물질이 나타내게 되냐면요, 진동 운동을 하게 돼요.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동 운동의 상태가 크게 또는 작게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적외선의 그 파장 영역대를 갖다 쪼였을 때는.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엑스레이라든가 감마레이 가치를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짧은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분자의 결합을 갖다 깨트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온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외선을 갖다 이번에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분광법의 원리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물질에 어떠한 그 작용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그런 부분이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적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이런 특정적인 스펙트럼의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성질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 거의 같아. 거울 형태로만 바뀌는 그런 모양 거의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형태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이죠. 이성질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질은 스펙트럼이 적외선을 갖다가 쪼였을 때 그때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분자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스펙트럼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 분광법인데 이 적외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보면은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더 긴 쪽. 그쵸?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쪽이잖아요. 이렇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쪽에 즉 가시광선은 우리가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빨강이라고 하는 색이 파장이 가시광선 중에서 제일 긴데 그쵸? 이 가시광선보다도 더 바깥쪽에 있는 그런 뭐예요? 파장이 더 긴이에요. 근데 붉은색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적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파장이 긴 쪽, 즉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에 파장이 긴 쪽이다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 자외선도 자외선 UVA, UVB, UVC 이렇게 나누잖아요. 똑같아요. 적외선의 경우에도 이 빨간색에 가까운 쪽에 있는 적외선은 근적외선. 그리고 먼 쪽에 즉 파장이 훨씬 더 긴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적외선의 경우에는 파장의 크기가 0.7에서 2.5 마이크로메타 정도. 즉 나노메타로 치면은 한 780에서 2500 나노메타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의 적외선 영역인 경우에는 2.5에서 50 마이크로메타의 파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원적외선, 즉 파장의 길이가 훨씬 긴 우리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으로부터 더 저쪽으로 먼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50에서 100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그런 파장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원적외선도 적외선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적외선 분광법에서 이용되는 요거는 중간 영역의 적외선 영역이 되는 2.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이런 정도의 파장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근적외선이냐 중간 영역의 적외선이냐 원적외선이냐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똑같은 적외선임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자외선 또 가시광선의 분광광독에서도 그 파장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통 캐모메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물질의 정성 어떠한 물질인지 그 다음에 정량을 갖다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적외선 분광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피크를 해석하거나 함으로써 정량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를 갖다 연구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이 적외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요래요. 적외선은 어떤 물질 내에 존재하는 진동운동 또는 회전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외선에 흡수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즉 어떠한 특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물질 내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면은 적외선을 쬐었을 때 개의 진동이라든가 회전운동에 따라서 이 흡수하는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바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때 나타내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
존재하는 이때 이제 적외선을 흡수하면서 나타내는 스펙트럼이 분자 내에 존재하는 기능기들, 예, 관능기라고도 우리 표현하잖아요. 알코올기가 붙어 있느냐, 메틸기가 붙어 있느냐, 케톤기가 붙어 있느냐, 이러한 기능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스펙트럼이. 그래서 특히 유기화합물의 확인이라든가 어떠한 종류의 유기화합물인지 그 양이 얼마인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적외선 분광법, 적외선의 특정 파장들 이런 것들의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 분석함으로써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적외선 분광기의 역사는 1800년경에 영국의 허셜이라고 하는 학자가 분산형 적외선 분광 강도계를 갖다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때 앞에서 우리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경우에도 특정 파장을 갖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바로 특정 파장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얻기 위해서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이제 광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장별로 분리를 시켰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원하는 파장만을 갖다가 또 다시 선별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프리즘을 갖다가 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프리즘이 아니라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파장들을 갖다가 적외선을 파장별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방식의 분석 기법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이 적외선 분광기가 더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특히 NMR이라고 하는 핵자기 공명, 핵이 어떤 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한 공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물질마다 다른지, 이러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이제 NMR, 핵자기 공명 분석계라고 하는 거라든가,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HP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적외선 분광 광도계에 의한 그런 이제 분석들이 약간 퇴보의 길을 걷다 이제 걷게 됐는데요. 기존의 적외선 분광계를 갖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1970년대 중반에 FTIR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적외선 분광기이긴 한데 이제 변화를 줘요. 진동수의 변화 또는 진동되는 거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게 됩니다. 막 그 변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이제 기기를 변화를 시키면서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갖다가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앞에 붙은 FT예요. FT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 변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진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이런 이제 분광 강도가 이제 새로 개발이 됩니다. 1990년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어떤 이제 그 감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정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자들이 좀 더 높이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적외선 분광기가 구조라든가 또는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외선 분광기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분자의 진동 방식 또는 진동의 유형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의 진동 운동 요거는 특히 이제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대칭 방식의 그런 어떤 진동을 하느냐 대칭 방식의 진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진동 운동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축 운동,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두 원자 사이의 결합축에 따라서 원자 간의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진동을 하는 것을 갖다 신축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굽힘 운동은 두 어떤 이제
두 물질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 있다고 하자고요. 그 물질의 결합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돼 있던 녀석이 늘어났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똑같은 진동이라도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거 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 좁혀졌다가 넓혀졌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달라지는 유형도 굽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밴딩인데요. 이것도 가위질로. 예. 가위질. 지금 한 거는 이건 이제 가위질이잖아요. 그쵸? 예. 가위질이라고. 그런데 가위질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렇게 위쪽. 이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런 거는 앞뒤로 흔들흔들 하는 진동이라든가 또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꼬이는 거. 이렇게 굽힘 운동, 밴딩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물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적외선을 갖다 쪼였을 때는 그 특성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 분광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대칭 운동을 하느냐 비대칭 운동을 하느냐. 저기 첫 번째 저거는 뭐예요? 대칭으로 똑같이 늘어났다 줄었다예요. 그렇죠? A번하고 B번 같은 경우.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 거는 늘어나는 것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났다 줄었다. 대칭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같이 해요. 그런데 반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늘어날 때는 하나 줄어들고 이게 서로 다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밴딩. 아까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유형의 바이브레이션을 갖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바이브레이션 또는 즉 진동 또는 밴딩, 굽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A번과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적외선이 이렇게 활성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극률이라고 하는 예, 이런 변화는 갖다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산란이라는 특성도 또 있어요.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을 물질마다 그러한 이제 산란이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한 것은 라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산란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또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만 산란이 이 경우에는 A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고요. B번 같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늘어났다 줄었다 바이브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A번에 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기 때문에 예, 이 적외선을 쬐었을 때 더 액티브하게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편극률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런 변화는 적어서 이제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분자 자체 수축이라든가 팽창은 없고 결국은 이 편극률의 변화도 없어서 라만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긴 하지만은 B와 같이 요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예, 쌍극자 모멘트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적외선 분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특성을 갖다가 좀 더 액티브하게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성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것이 적외선 분광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례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시메트릭 바이브레이션, 대칭의 그런 이제 진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안티시메트릭, 비대칭의 진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밴딩의, 예, 굽힘의, 그쵸? 각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한 특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칭적인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비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느냐, 또는 굽힘의 특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만에 의한 산란 특성이 더 강하냐, 아니면 적외선의 흡수 특성이 더 강하냐, 그렇죠? 적외선의 어떤 이제 활동적인 그런 특성이 더 강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적외선 분광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특히 분자의 진동 모드 중에 예, 쌍극자 모멘트 변화가 있는 모드만 이 이제 적외선 경우는 이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외선 분광 강도계는 그러한 쌍극자 모멘트 변화가 비교적 큰 걸 갖다 더 잘 잡혔고, 라만 산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산란 특성을 갖다 이용을 할 때는 예,
편극률이라고 하는 polarizability라고 하는 요 변화가 큰 경우에 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라만 산란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편극률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적외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바로 대칭의 형태를 나타내는 진동을 갖다 보이느냐, 비대칭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진동을 갖다 보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 그 특성들이. 그리고 이제 편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찌그러지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보이는 그러한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파장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이 유형이 그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결과들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설명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외선 가시광선의 그런 특정 파장을 갖다가 흡수하는 정도를 갖다가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적외선을 갖다가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쪼였을 때 얘네들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진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캐치를 해서 걔네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양열만지를 갖다 이제 하는 거냐, 뭐 그러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로 조금 전에 했었던 진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래요. 이 적외선 분광강도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는 샘플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을. 하나는 뭐냐면 표준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두 군데로 다 뭐를 하게 되냐면은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갖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이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표준 물질이 나타내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특성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피크가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동 방식이 선형 진동을 하느냐 비선형 진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바로 분자내 이제 피크의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선형 분자의 경우, 비선형 분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자수에 따라서 어떠한 진동 유형을 갖다 보이게 되는지 이런 이제 뭐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분석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기준 진동 방식의 수보다는 흡수 스펙트럼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적게 나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적외선 방식에 의한 분석기기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샘플이죠. 샘플과 그 다음에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의 그런 차들, 그 흡수 스펙트럼의 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표준 물질보다 낮은 그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높은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 낮은 그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경과해서 첫 번째 시간, 즉 2차 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